상품 하나를 가지고 전문가인 양 떠드는 사람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썼던 이유가 투자는 시기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려주신 질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첫 번째, 기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초가 뭐냐? 전세 가격 상승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전세 가격 상승은요, 말 그대로 전세 가격, 즉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은 결국에는 수요 아니면 공급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세 공급이 줄어들거나 전세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에 전세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전세 가격 수요가 증가되는 거는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매매에서 전세로 돌려는 사람이 만들어질 때가 전세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는 공급이 줄어들 때 전세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현재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여러분들의 수요가 지금 전세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세 가격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질문은 그겁니다. 전세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세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하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것들을 약간 좀 신에 의존하는 또는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의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첫 번째,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해갈이 됐을 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고 있다가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갈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맞겠네라고 하는 전세와 매매의 갭이 붙었을 때, 즉 전세가율의 어떤 시점,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뭐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것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환될 때 매매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질문 속에 언제까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해결돼서 공급을 해, 또는 집 사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세가율이 사실 20여 년 전에는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60% 정도 됐을 때 매매가로 전환되는 전이율이 보여졌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논리와 이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거지만, 60% 전후였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매매 전환되는 그 비율을 보면은 갭투자 공부를 하실 때 보면 70에서 80% 정도 됐을 때 넘어가는 형식을 많이 보셨고, 그때 투자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릅니다. 시장 환경에 따라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더러워서 집 산다, 전세 살기 너무 힘들고 더러워서 내가 집 사고 만다라고 하는 심리가 팽배해졌을 때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당연히 턴하게 되니까 전세가 상승이 멈춰지게 되죠. 바로 이것들을 또 길게 보게 되면 시장의 사이클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겠죠. 물론 뭐 저도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고 제 강의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구대일님께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베스터님이 올리신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DSR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만일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보면서 역시 투자의 경험이거나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전혀 아니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제가 어떤 분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부질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인베스터님은 전세대출의 DSR 규제가 논의되고 있으니 시행된다면
지금 말했던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셔서 질문을 던지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고요. 금융과 관련된 얘기죠. 여기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치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치학에 계신 분들은 고수들이죠. 이 고수분들이 항상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일치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면 서민들을 위하는 행동을 해야 표를 얻는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베스터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이 서민한테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대출에 DSR 규제가 붙어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이게 서민을 위한 대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출은요, 서민을 위한 대출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전세 가격 상승이 표면화가 된다면 서민분들이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 가진 사람은 그렇다 쳐도 집도 못 사는데 전세 가격 올라가는데 그걸 하기 위한 대출도 못하게 막아? 서민들 보고 그러지 않아도 임대인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우리를 죽이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 만들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대출의 DSR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시기가 서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은 지금 별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갭투자라든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들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들의 아젠다가 바뀌면서 서민들이 아우성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전세대출의 DSR 규제는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 이미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뭘 경험했죠? 규제했다가 풀었다, 규제했다 풀었다. 이게 뭐냐?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질문은 제가 볼 때는 하나만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세대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 건 지금 현재의 모습일 뿐 전세가 상승이 좀 더 많이 표면화되고 올라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서민들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면 이 규제는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번 그래왔더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잠시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다시 규제 완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선샤이님, 전세가격 상승이 일산, 수원 등 외곽까지 이어질지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미 제 스터디를 하고 계신 분들과 저와 같이 함께하는 그 밴드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미 전세가격 상승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들까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쪽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그냥 질문을 간단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근데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지금 내가 출근을 광화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성이 저쪽 서북 쪽을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강남이라서 밑으로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출퇴근이 훨씬 더 편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찾아서 전세 가격을 찾아서 조금 멀지만 그 방향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스라고 할 사람과 노라고 할 사람들이 중에서 예스라고 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노라고 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갑니다. 예스라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샤이님은 지역의 특정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냥 내가 거기에 관심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제가 맨날 얘기하죠. 사람을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사람을 봐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 기준으로 지금 일산과 수원이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일산과 수원이 궁금한 이유는 일산과 수원에 투자하는 게 조금 찜찜해서일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기준이고 남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일산과 수원에 사는 사람들이 외계인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밀려서 온다면 그 동네에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동네냐 안 좋은 동네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선샤인님께서 하신 질문은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서민들은요. 중심부보다는 외곽에 더 많이 삽니다. 그 외곽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세 가격 상승은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동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어질 게 궁금하다? 궁금하실 거 없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르지 않는 샘물님 벌써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갭 투자하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라고 했는데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받쳐주면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아파트로 괜찮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상승하는 전세가 아파트 구분은 입지와 함께 보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입지와 함께 보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상승장에서 경험하셨던 공식과 기준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는 입지가 최우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도 아마 오늘 처음 듣거나 책에서도 한 번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50% 정도만 생각을 해라. 입지와 함께 보면 될까요? 50%까지는 맞다. 나머지 50%는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전세 갭 투자와 관련된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를 중요시는 하되 50%만 믿어라. 상승장에 강남 올랐다고 입지가 최고로 좋은 곳이 나중에 전세 갭 투자하기 되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따봉님이 질문하신 거 뭐 8월에 내년 8월에 전세 만기라 역전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한 채는 매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견딜 수 없으면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역전세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보더라도 좋은 곳을 가지고 계신 거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서 전세 상승분을 다시 회수하는 시기가 와서 속된 말로 좋은 시기가 다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길게 두게 되면 나의 선택일 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전세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고 힘들으셨던 분이 버티고 기다리셨을 때 다시 전세금 회수를 하면서 넉넉한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내가 그 전에 죽을 수 있느냐와 적절히 입지가 괜찮은 곳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내가 선택하는 문제는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안 죽을 수 있냐 문제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이건 상담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큰 틀로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나 시간이 지나면 입지가 어느 정도 괜찮다면 역전세라는 해소되면서 오히려 전세 상승분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자, 부커부커님이란 분이 이렇게 쓰셨네요. 전세가 버블? 글쎄요. 이런 용어 좀 함부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세가가 버블이라는 기준을 잡게 되면 이 기준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다. 2008년 이후에도 매매 전세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2008년 이후부터 언제까지 그랬느냐라는 설명이 없으시죠 지금? 그쵸? 그런 상태에서 함부로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길게 보시는 분한테는 잘못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2008년 이후에 매매 전세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신 걸 제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인데 그 이후에 날짜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남들은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8년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떨어지고요. 매매 전세가는 서로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접어들면서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 가격 상승은 쉬지 않고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 하락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커피과자님 89님이 이렇게 또 쓰셨네요. 입주가 많은 지역이라 봄에도 전세 맞추기 어려웠고 가격을 낮춰서 겨우 맞췄는데요. 입주 많은 여름부터 오히려 전세 매물이 바로 빠지고 가격도 올랐어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게 뭐지 하는 분위기예요. 과거로 패턴을 끼워 맞추면 낭패를 볼 듯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주관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전 굉장히 오래전부터 봤던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좀 쑥스럽지만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하는 분위기라고 얘기했던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다, 그거를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부동산 하신 지 오래되신 분이 아니에요.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뀐다라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얘기했을걸요. 역전세를 해서 전세 대란으로 가는 게 천천히 가는 게 어느 순간 순식간에 바뀐다라고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표현했느냐? 제가 오래전부터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패턴이에요. 과거에서도 있었던 패턴인데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커피 과자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내용, 순식간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부터 그런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시장 분위기에 매물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정보를 올바른 정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저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바뀌는 상황은 원래부터 존재했다. 자, 콘크리터님, 현재 금리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게 어렵다는 기사와 더불어 집값은 다시 하락한다는 기사가 많은데, 투자자의 관점으로 부룡님은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하실 계획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금 최근 들어서 쓴소리를 좀 많이 하잖아요. 상품 하나를 가지고 전문가인 양 떠드는 사람들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썼던 이유가, 투자는 시기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콘크리터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내용, 금리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더불어 집값은 다시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장의 구조로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상승장의 구조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집값이 하락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라고 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전세 가격 상승과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이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집값이 다시 하락한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는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전세가율의 급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가율의 급등은 결국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의 시장성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응할 뿐이죠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항상 투자 상품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면 다른 상품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착화되어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투자 저런 투자. 근데 이미 과거에 무시해버렸던 이 투자 방법들이 다시 확 하고 위로 떠오르는 시기는 이렇게 시장 환경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대처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전세 가격 지켜보겠다라는 거에서 힌트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제트님, 전세가 상승에도 매매처럼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급지에서 하급지, 신축에서 구축처럼요. 아니면 소형 구축에서 같은 저가 쪽으로 나타나는 패턴일까요? 아니면 공급량 부족이 핵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죠? 순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도 또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순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는 아니더라도 50% 정도의 순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갭 벌리기에서 갭 메우기, 그 다음에 소형 구축 같은 저가형에서 먼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처럼 뭔가 패턴은 있는데요. 패턴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기마다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한 50%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 제 강의를 듣거나 또는 제 라이브를 듣거나 앞으로 시작되는 투자 습관 만드는 습관반에서 또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입지에서 출발을 하게 되지만 점차 전세가율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공급량 부동은
핵심이 아니라 공급량 부족은 기본적인 상수의 개념이고요. 자연스럽게 입지에서 전세가율로 넘어가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부분은 글쎄요, 우리 가제트님 제가 이미 스터디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께 또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질문이 또 나로 나오거나 다음번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윌슨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하셨네요. 지금 이제 전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신생의 대출 금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내년에 본대출이 시행된다면 본대출이 해당되는 아파트가 잠시나 햇볕을 쬐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내 위주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자, 신생의 대출 특례금리가 뭐 1. 몇 %라니까 당연히 땡겨지겠죠. 땡겨지는데 문제는 그 아파트가 아마 이게 공시지가인지 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5억 이하일 거예요. 즉,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잠시 빚을 쬐는 거는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그걸 샀다가 그것을 팔 때 올라 있어야 수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나마 햇볕을 쬐겠죠라고 하는 부분이 내 투자에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지금 큰 흐름 속에서 신생아 특례대출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신생아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속된 말로 곁다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햇볕을 쐬는 것은 맞으나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치즈버거님 거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전세가를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주변 무주택 친구들을 보면 금리가 높고 경제가 폭망이라고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에서 적어주신 것 같은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외롭고 고독한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우리와의 경쟁에 있어서 밀리실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다시 깨닫고 들어오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물고 물리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금리가 높고 경제가 폭망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새로운 투자 시장이 만들어지겠구나. 물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투자 시장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시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뒤에도 또 몇 가지 질문이 나오셨지만 오늘도 역시 답변을 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하면서 많이 느낀 거지만 제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홍보를 거의 안 해 버릇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네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과 이렇게 거의 매주마다 소통할 수 있는 밴드방하고 그다음에 가치 투자반을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완전히 좀 바꿔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치 투자반은 이번에 접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밴드방 관련된 물어보셨던 거, 이 밴드방 부분은 올 12월 달쯤에 공지를 할 예정인데 12월 달쯤에 투자기초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게 예정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12월 달 기억하세요. 12월 달에 그것을 오픈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전세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불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전세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그동안 여러분들 상승장의 투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투자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시는 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이 갭 투자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전세가 상승을 이용한 투자는 너무 급하실 필요도 없다. 지금 많이들 급하게 하시는 경우인데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계속해서 이런 시장 환경으로 바뀌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전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들을 알고 움직이는 게 맞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11월 9일 부동산 노포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전세가 상승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아예 처음부터 뉴스 기사는 딱 전세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만 뽑고요. 여러분들과 전세가 상승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전세가 상승과 과거에는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하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나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